안녕하세요. 박 교수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건강하고 머니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는 작년에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달간 한 10kg 정도 빠졌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근육이 줄어들고 하는 전형적인 당뇨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공복 혈당을 재봤더니 290. 그죠? 공복 혈당이 290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당화혈색소를 재봤더니 9.1% 당뇨라는 판정을 받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검사에서는 당화혈색소 6.4 정도 나와서 좀 조심하라는 얘기만 들었었는데 어, 갑자기 이렇게 작년에 당뇨 판정을 받아서 좀 깜짝 놀랐고요. 생각보다는 좀 빨리 당뇨가 오지 않았나. 저는 이게 천천히 좀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방심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해 주시는 약을 이제 사서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복 혈당이 바로 90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물론 90이라는 숫자는 저한테 굉장히 좋은 숫자지만 이게 갑자기 90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 약이 제 몸에 어떤 인위적인 역할을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 어떻게 이렇게 바로 혈당을 내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인위적인 너무 약의 효과에만 의존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아, 내 몸에 대해서, 내 당뇨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보게 되고 책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이제 식단 관리, 운동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당뇨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지식을 알게 되고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내용 중에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한 종류의 음식, 예를 들면 고구마, 과일, 케이크, 뭐 바나나 같은 것들, 파인애플 같은 것들 이런 걸 먹고 혈당을 재는 단순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전문 의사 선생님들의 이론적 배경 및 외국 저널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나한테 딱 맞는 식단은 무엇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다양한 상태가 있고 다양한 음식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컨비네이션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었던 거고 나한테 중요한 건 내 몸인데 내 몸에 딱 맞는 식단 관리는 어떤 건지 예를 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다이어트 얘기도 나오고 다이어트가 당뇨에 좋다, 당뇨 환자 하면 안 된다, 뭐 저탄고지, 뭐 황제 다이어트 무지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저한테 딱 맞는 건 뭔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건지 당뇨 환자는 식단 관리를 해야 된다는데 과연 정확하게 어떻게 식단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연속 혈당 측정 장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게 CG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그만 센서를 저희 몸에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어, 측정을 하면 NFC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Near Field Communication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제 몸에서 일어난 혈당의 변화를 컨티뉴어스하게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물론 이제 제가 식전 혈당을 잴 때는 손가락에 피를 체열을 해가지고 제가 혈당을 측정을 했죠.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CGM이라는 걸 보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이 손가락에 체열할 필요가 없고 특별히 여성분들은 이 피를 낸다는 것 자체에서 바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다 싶어서 써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면들이 많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식후 혈당이 어떻게 치는지 이 혈당의 패턴을 알 수 있었는데 저한테 좋은 음식이 뭐며 그 좋은 음식도 양이 중요한 건데 그 정확한 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었고 이게 연속 혈당 측정 장치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 전공이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몸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인공지능적으로 이 패턴을 분석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있는데 이런 검사들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구 포도당 부화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OGTT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입으로 포도당 캔디를 먹고 그 다음에 1시간, 2시간 후에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음식에는 다양한 종류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하게 포도당만 먹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몸의 혈관에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 내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스탠다드하게 검사하는 것이 이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인데요. 이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관련돼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직접 해봤습니다. 워낙 75g을 먹고 재야 되는데 당뇨인들은 75g을 먹게 되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정상인 사람과 당뇨인 사람과의 몸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구나. 이렇게 완전히 다른 상태의 사람들을 같이 비교하는 것이 좀 무리겠다 싶어서 제가 75g을 먹고 쟀더니 350이 넘어가더라고요. 식후 혈당이. 그때 저는 물론 이제 이 손가락 끝에서 체열을 해가지고 재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속해서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자, 그렇다면 당뇨인들에게 적합한 그 양이 얼마일지, 포도당 캔디 양이 얼마일지 생각해서 50g 정도 줄였더니 한 22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굉장히 좀 높게 나오는 거죠. 아시다시피 식후의 정상 혈당은 140이 정상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당뇨 전 단계, 그 다음에 당뇨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굉장히 많은 성인들이 사실 이 140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후 혈당을 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는 병원에서는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잘 많이 안 하시고 또한 재현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운동이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재현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를 해보고 난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의 수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당 캔디를 75g을 먹든 50g을 먹든 25g을 먹든 하나의 스탠다드한 값에 대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몸속의 혈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측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몸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자연적으로 정상인과 당뇨인들의 그 몸의 차이도 이런 연속 혈당 측정 장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어떤 일정한 패턴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당뇨인들과 비당뇨인들의 차이점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연속 혈당 측정 장치를 달아봤을 때 이분이 당뇨 초기다 아니면 당뇨 굉장히 심각하다 아니면 아직 정상인인데 좀 많이 드시면은 좀 140 넘게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단위별로 시간 뭐 5분이나 15분 단위별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치는데 혈당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유튜브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의학 저널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식후의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게 중요한데 이게 140이 넘어가면 비정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당뇨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170, 200, 250 때로는 심지어 500까지도 아니 그 이상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500이 넘어가게 되면.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후 혈당이 중요한데 저희가 보통 받는 검사에서 식전 혈당하고 당화 혈색소를 측정하게 되면 식후 혈당의 스파이크하고는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관련이 없는 그런 파라메타를 그런 변수를 측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에게 숨어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당뇨 관련된 그 의사 선생님들의 그 유튜브를 보시면 이 식후 혈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상태에 당뇨인이나 초기 당뇨나 아니면 정상인들 또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과연 이런 연속 혈당 측정 장치를 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측정할 건가? 가장 중요한 게 식후 혈당인데 그 식후 혈당에 가장 큰 변화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찾아내게 되었고 다른 분들도 미리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거냐면 탄수화물의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에 걸리면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탄수화물의 양을 알아야 되는데 이 탄수화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당뇨가 연수에 따라 다르고 당뇨 약을 드시는 거에 따라 다르고 운동하는 거에 따라 다르고 이런 다양한 종류의 몸 상태에 대해서 자기에게 딱 맞는 탄수화물의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탄수화물의 양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구 포도당 부화 검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딱 맞는 탄수화물의 양이 얼마인지를 포도당 기준으로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특히 탄수화물의 양을 포도당 양으로 환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저희가 섭취해야 될 가장 많은 탄수화물의 양이 얼마인지, 포도당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식단 관리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탄수화물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또 먹는 것도 기쁨인데 단백질도 먹고 지방도 먹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적게 한다든가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저에게 가장 딱 맞는 탄수화물의 양이 얼마인지를 알게 되면 죄송합니다. 저에게 딱 맞는 탄수화물의 양이 얼마인지를 알게 되면 나머지 단백질과 지방 부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저희가 한 식단에서 얼마의 열량을 얼마의 킬로칼로리를 섭취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탄수화물의 양이 정해지면 나머지 단백질과 지방 부분은 적절하게 나눠서 자기 입맛에도 맞고 자기 열량 관리도 맞고 자기 혈당 관리도 맞는 이런 적절한 수준의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상당히 다양한 상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몸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정상인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비만인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마른 당뇨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당뇨 초기이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당뇨 시작한 지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있고, 약으로 잘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어떤 분들은 약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한 20년 정도 지나가니까 약이 더 이상 먹지 않는다. 계속해서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내가 혈당 관리를 위해서 식단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과연 이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좀 식단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연속 혈당 측정 장치를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연속 혈당 측정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당뇨의 패턴, 혈당의 변화를 통한 당뇨의 패턴을 제가 저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판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들, 특히 이제 요즘에 젊은 분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다이어트하고 당뇨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배둘레가 늘어나면 BMI 지수가 늘어나고, 이 BMI 지수가 늘어나면 결국 당뇨 초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사실 이 인슐린 저항성은 거의 모든 성인병의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지나가다가 당뇨에 걸리고 난 다음에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당뇨에 걸려도 당뇨 약만 먹는다면, 식단 관리를 하시지 않으신다면 이 당뇨를 제바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게 정설인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빅데이터에 대해 관심이 많고, 혈당 관련된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인공지능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새로운 또 학문 분야에 적용을 해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 스스로 당뇨에 걸려서 또 이런 기회가 되고, 또 저 혼자 저에 대한 그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또 다른 분들의 데이터도 좀 많이 모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탄수화물의 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양이 개인마다 다 정해져 있다는 것, 지금 현재 상태에 따라서. 물론 이 현재 상태가 바뀌면 그 탄수화물의 양도 바뀌겠죠. 제가 몸이 좀 더 좋아지면 좀 더 많은 탄수화물을 흡수해도 되겠지만, 섭취해도 되겠지만, 몸이 더 나빠지면 더 적은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량적인 접근, 당뇨에 대한 인공지능적인 빅데이터적인 정량적인 접근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여러분들께서도 제 채널에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뭘 할 거냐면요, 저의 얘기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또 구독하시고 애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그죠? 같이 참여하는 그런 당뇨 빅데이터 모음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겸사겸사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